안녕하세요. 오늘 피터 싱어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와 불교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탐구하고, 불교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불교가 서양 윤리학과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강의의 주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구적 위기와 윤리적 선택의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좀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세대의 어떤 실존적 문제와도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즉 국제개발원조청을 사실상 해체한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행정부 때 이 원조청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드디어 이 2기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원조청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고,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의 원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축소되기 이르렀고, 사실 세계적으로 더 큰 불평등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지구촌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우리한테 그러한 고통을 줄일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좀 답하기 위해서는 좀 피터 싱어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어는 우리가 처한 도덕적 책임과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좀 이야기할 것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그리고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와 효과적 이타주의가 만날 때 고통을 줄이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통 감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 철학 사상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혹은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효율적으로 좀 감소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살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보살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좀 만나는 접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접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좀 결별하는 지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결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세 가지 주요 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불교의 보살 윤리와 그다음에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윤리가 어떤 지점에서는 만나고 어떤 지점에서는 결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감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결을 조금 달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리주의와 불교가 결합될 때 고통을 줄이는 실천이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사실 제시하고 있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고통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두 접근 방식이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터 싱어라고 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철학자가 바로 피터 싱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아마도 역자로서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를 단 한 명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피터 싱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터 싱어만큼 이 전 세계에서 실천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것인데요. 가장 단적으로는 우리가 피터 싱어는 사실 모르지만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철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요. 베르그루엔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르그루엔상을 이미 피터 싱어가 받았고, 그 상금 100만 달러를 모두 어떻게 했냐면 기근 구제에 사실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상금마저도 자신이 내세운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데 사실 사용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창립한 그 철학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사실 그의 개인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서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싱어의 부모님은 사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호주로 이주해온 난민이었고, 사실 그의 부모님은 피터 싱어가 호주 사회에 동화되기를 좀 매우 희망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터 싱어는 1946년생이었고 아마도 대학생이 될 무렵에는 60년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싱어가 속했던 세대는 결국은 베트남 전쟁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격화된 시기였고, 그가 멜버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을 당시에도 급진적인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이라거나 원주민 관련해서 해방 운동, 반전 평화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흥했고, 따라서 피터 싱어도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이 이제 피터 싱어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피터 싱어가 두 가지의 중대한 결단 혹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이제 첫 번째가 피터 싱어가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은
육식 문화가 강한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육식을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오기 한 1년까지도 사실은 육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 호주 쇠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품질이 높은 쇠고기인데 영국의 쇠고기는 그렇지 않잖아라고 하면서 사실 육식을 어느 정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터 싱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냐면, 자기와 옥스퍼드 철학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과 함께 육식 문화가 갖고 있는 이 폐해점, 그다음에 공장식의 축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채식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는요,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는 책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험은요, 오늘 강의에서 좀 초점을 다룰 건데, 극빈층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관성적인 우리의 태도들과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세상에 더 없이 높은 수준의 풍요가 있으면서 또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림으로써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모순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순감을 인식하고 나서 결국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버는 금액의 최소한의 10% 내지는 30% 내지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피터 싱어가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술을 사실은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괄목해 볼 만한 피터 싱어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1972년에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논문을 사실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심각한 모순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터 싱어가 논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계의 빈곤한 사람들한테 기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세계적 빈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상 매우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들이, 왜냐하면 세계적 기근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도덕적으로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또 동시에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 좋은 내용을 담은, 이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한 참 좋은 내용을 담은 이 책이 역자인 저를 통해서 작년에 좀 출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피터 싱어가 이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쓸 때 가장 먼저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이 동뱅골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뱅골 사태라고 하는 것은 1971년 무렵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할 당시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동쪽에 동파키스탄과 서쪽에 서파키스탄이 한 국가로 사실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지역은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 불균형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같은 점은 사실 종교밖에 같은 것이 없고, 사실 인종적이라거나 문화적이라거나 언어적인 측면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국가로 사실 묶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파키스탄이 사실상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고,
1970년 총선에서 당연히 인구가 더 많은 쪽이었기 때문에 동파키스탄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와이 연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는데 서파키스탄에서 결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서파키스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파키스탄에 군사 진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압은 결국은 내전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동벵골 지역에서 최소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국내외로 사실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9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생사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싱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민간에서 이 벵골 난민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떠한 운동도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피켓팅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파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금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관심한 거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영국과 호주는요, 사실 동벵골 사태에 국제적인 원조를 많이 한 국가 중에 상위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동벵골 사태를 해결하는데 1,475만 파운드를 사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콩코드 프로젝트, 지금은 사실상 폐지되었던 프로젝트죠. 이미 2억 7,500만 파운드를 투자를 했고 현재 추산으로는 그 당시 73년입니다. 4억 4천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국 정부가 콩코드 프로젝트를 동벵골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30배 이상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호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호주가 당시에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이 동벵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2배 이상을 더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900만 명 이상의 생사가 오가는 지금에 있어 민간과 정부는 결국 어떠한 투자도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싱어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들이 자행하고 있는 도덕적인 불성실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도덕과 관련해서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친숙한 사례들을 한 3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에 빠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구하겠죠. 아마도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의 인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유교의 맹자라고 하는 경전에서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맹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불인인지심이 있다. 여기서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물가에 어떤 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깜짝 놀라서 그를 구해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티를 포기하는 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은퇴한 분인데 이 은퇴한 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아주 최고가의 부가티 자동차를 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가티 자동차를 하필 어디다가 주차를 했냐면 그 철로의 한편 측선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철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피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철로를 우리가 측선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폭주하는 열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데 이때 하필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차는 측선에 주차된 자신의 부가티를 들이박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밥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내 부가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 그 결과 결국은 아이는 치여 죽고 말 건데요. 이 사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고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사실 좀 유사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앙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199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공상을 받았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성도 이제 도라라고 하는 여성인데 은퇴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교사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에서 대피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문맹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지를 대신 써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역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냐면 9살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의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9살 소년을 입양시켜 주면 $1,000를 준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도라가 이 9살 소년을 입양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마도 이 아이가 사실은 장기 이식용으로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다음날 아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대부분은 이 도라가 아이를 팔기로 결정했을 때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거지?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TV를 사기 위해서 아이를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터 싱어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라가 아이를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객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극장 속에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객들은 실제로 아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영화관에서 자리를 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기군구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피터 싱어한테 있어서 상당한 모순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파키스탄 전쟁의 사례와 추가적인 세 개의 사례를 종합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러한 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못에 빠진 아이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밥이 당연히 기찻길에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라가 장기 밀매의 대상이 될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려고 하죠. 하지만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구 반대편에 벵골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콩코드 비행기 프로젝트나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결국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당연하고 자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도덕적 불성실함,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오갑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행위의 부과를 하는 어떤 필연성 혹은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을 가할 수는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차원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사실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도덕적 직관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나 사고가 개입되지 않고도 우리가 본성의 근거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직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자 입정의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아이를 구하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로 전환기를 누르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 곧장 누르려고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양심냉장으로 봐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르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생물학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 사회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어때요? 더욱더 생존과 번식의 적합성을 높여지는 행동으로 인식했고 바로 이러한 적합적인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보다 진화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직관이 아닌 이 도덕적 추론의 영역은 뭐냐?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행위가 본성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존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의 터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본 역사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애외적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이라고 하는 도덕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감정적인 대부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감정이나 정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의 10% 미만의 어떤 그 사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 행위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얘기냐?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직관에 토대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당성을 얻느냐? 피터 싱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달한 직관적 반응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와야 한다는 직관을 느끼고 먼 곳의 고통에 대해서는 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싱어가 보기에 이러한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기준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기술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피터 싱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검토하고 도덕적 선택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어떻게 보면 10%밖에 안 되었던 그런 도덕적 이성의 힘을 사실 좀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피터 싱어가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1에서부터 P4, 그래서 결국 결론에 이르는 나름대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P1에서 2, 3, 4의 논증이 다 옳고 그리고 나서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논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시즈윅이 절로자명한 인식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실은 논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쉽게 사실 논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직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 P1의 명제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덮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P1에 고통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을 내포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3과 P4가 바로 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아 구호에 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 구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3은 우리 일반 원칙의 앞의 조건을 사실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P4는 뭐라고 해요? 나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아 구호에 기부하고 있어도 굶어 죽는 악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아 구호에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기아 구호에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캠 사건에 결부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내 돈을 ARS를 통해서 기아 구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P4도 일반 원칙의 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1에서부터 P4의 그 명제들이 모두 다 타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아 구호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아 구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반드시 기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선처럼 기부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얕은 연못 옆을 걷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희생이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이가 사는 것에 비해서 동등한 도덕적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다시 일반 원칙의 적용을 좀 대상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리나 가까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 근거해서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내가 당장 어떻습니까? 맛있는 외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죽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피터 싱어가 제기했던 이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가깝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조를 더 잘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세계가 이미 21세기 사회가 이미 지구촌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아이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RS 전화를 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만 하게 되면 너무나 간편하게도 기근구제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기근구제를 하는 단체와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나 가까움을 가지고서 마치 고통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면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말고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나 말고도 수백만, 수천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뭐 나쯤이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뭐라고 말하냐?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일하게 어떤 악을 막을 수 있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야 할 의무를 결국 제기하는 것이지 나한테 있어서 그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가 있더라도 어때요? 내가 연못에 빠질 아이를 구할 도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 만약에 어떤 아이를 구하는 데에서 100달러가 든다고 하자.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달러만 내야 돼. 나 그래서 10달러까지만 내고 10달러 이상은 못 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평한 목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평한 목 이상으로는 난 못 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피터 싱어도 동일한 논증을 합니다. 어떠냐? 연못에 어떻습니까? 10명 아이가 빠져 있다고 할 때 나는 한 명의 아이만 구하고 나서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그냥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다 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기부하고 있다면 물론 나는 덜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10달러보다 더 많이 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싱어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좀 파괴력을 갖는 좀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기부를 안 합니다. 이 기부를 하지 않는 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그 급진적인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피터 싱어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관성적인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 너무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과 의무적인 것, 자선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냐? 실제로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사실 밝히는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은 반박도 반박도 받습니다.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가져야 된다. 지금 피터 싱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당신들이 벌고 있는 소득의 10%에서 30% 가까이를 기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과중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잃어버린다면 사회 전반에서 도덕적 규범을 준수를 애초부터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의 준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우리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이 과중하다. 피터 싱어의 제안이 과중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리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도덕적으로 온종일 고통보다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일해가지고 계속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저감시켜 줘야 되니까 이거 역시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좀 휴가도 지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 싱어도 나름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게 될지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문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이게 될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급시키더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전반적 붕괴가 초래될 것을 역시나 또 사실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불성실함을 자발적으로 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장 때문에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이 세계에서 광범위한 기아 종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좀 가장 중요한 좀 반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감해 주는 것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 있냐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어떻게 얘기하냐? 만약 그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극도로 힘들다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많은 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도 조금 나름대로의 좀 문제점이나 좀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조나 기부의 대상에 있어서 부유한 자국의 국민이 좀 제외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곳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라면 같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금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회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옹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물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눈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한테 좀 설득이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피터 싱어가 이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야라고 했지만 피터 싱어가 그것을 단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때 생물학적 본성에 합치되는 주장보다 더한 논증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좀 강구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역 사회에서의 그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우리의 어떤 그 감정 혹은 정서 아니면 인격에 있어서 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단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배제하는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원조나 기부에 있어서 너무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만 좀 강조하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자선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아예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말해줄게라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부 의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감정이나 정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살윤리와 공리주의의 윤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자들도 사실 논의하지 않은 바가 논의된 측면들이 아주 많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라고 하는 이 책이 대만의 아주 그 유명한 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자오후이 스님과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철학가인 피터 싱어의 이 대담을 토대로 해서 조금 여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피터 싱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스자오후이 스님에 대해서도 사실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스자오후이 스님은 사실 미얀마 출신이고 이제 대만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불교라고 잘 알려지고 있는 그 인순대사를 사사하셨고 특히나 1990년대 중반에 이 팔경법이라고 하는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종속을 사실 규정하고 있는 이 계율을 사실 파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사실 벌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국제적인 명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자후이 스님은 어떤 여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동물권에 있어서도 거의 혁혁한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만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대담을 제가 나름대로 좀 종합을 해보면 좀 불교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불교와 공리주의가 둘 다 초월적인 존재, 즉 절대적인 신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계의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고 공리주의는 고통과 행복의 결과로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둘 다 신이 시켜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우리의 주제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둘 다 뭐랄까요? 어떤 모든 존재의 고통 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 싱어는 그 쾌고 감수 능력, 즉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 역시 도덕적인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측면은 사실 불교 역시 공유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께서도 나는 다만 고와 고의 소멸만을 가르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교 윤리는 결국 괴로움의 인식과 그 괴로움을 줄이는 실천을 좀 중심에 둡니다.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도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론적으로는 행복의 총량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더군다나 여기서 행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결국 두 철학 사상 역시 두 주류 사상 역시 결국은 구체적인 고통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도 그렇지만 공리주의도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자라고 지금 가장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시간에 좀 이런 좀 공통적인 지점부터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가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불교와 싱어의 공리주의가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와 공리주의의 공통점 중 하나라고, 또 다른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존재 범위를 좀 급격하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그 중생과 아라한의 차이를 어떤 존재론적인 신분의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경계, 좀 수행의 정도의 문제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연계에 의해서 연결된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른 존재와 달리 더욱 우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우열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 경계나 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싱어의 공리주의 역시 조금 비슷한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든 간에 그들의 고통과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리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불교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도덕적 고려 대상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불교에서도 이런 고통을 줄이는 운동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좀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보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자의 고통을 없애고 타인의 필요를 돌봐주려고 하는 어떤 순하고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 정신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량심 삼매인 거죠. 이 무량심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별, 계급, 민족, 종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초월한 것이고, 자신과 타자 사이에 경계가 없는 그런 보살심을 결국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 어떤 도덕적 대상을 무한히 사실은 늘려두는 효과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 바로 참여불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치지기금회라고 하거나 INEB라거나 관후이 생명협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기근구제나 어떤 의료복지 사업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있고, 이 관후이 생명협회 같은 경우는 이 스자후이가 설립한 단체로서 어떤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치지 기금회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만에 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사실 정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정엔 스님이 사실은 1966년에 화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그 원주민 여성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엔 스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만든 단체가 사실 치즈기금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치즈기금회가 상당히 그 국제 조직으로 발전하게 돼서 국제 원조나 또 의료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실천 조직으로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는 사실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한히 늘려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 경감의 비편파성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 과중하다는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 또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반대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임금의 30%까지 기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너무 과중하다고 비판을 받죠. 근데 불교 역시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연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무연잡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는 평등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 즉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보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좀 재밌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반대쪽에 자리 잡았던 주희인데요. 이 주희가 불교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보면 좀 불교가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공리주의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선불교에서는 부자 형제가 서로 친애하는 것을 조건적인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결국 불교에서는 이 조건적인 자비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그들이 최상으로 여기는 무조건적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호랑이한테 먹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호랑이와 이리조차도 자비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한히 늘려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불교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좀 비슷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인 자비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부모를 버려두고 봉양하지 않으며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자신의 몸을 내어서 먹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불교가 갖고 있는 비편파성, 보편성, 그리고 과중한 측면들을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주의의 논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의 논설 자체가 사실 상당 부분 너무 지나치게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권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어떤 실행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개괄적인 안내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의가 너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교도는 보편적인 그리고 차별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규제적인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이러한 보편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도 결국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공유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공유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어떻게 적어놨냐면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놨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내적 덕성이나 동기적 품성과 사실은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라거나 바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 고통을 줄인다라고 말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계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좀 계산을 중시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불교와 공리주의가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필리파 푸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좀 제안한 것인데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한 아이를 희생시켜서 5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래?라고 이렇게 물었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 아마도 저는
불교도를 완전히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무고한 자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5대 1이네. 그러면 개량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결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무고한 아이가 테러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고문할 것이냐라고 하면 공리주의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그 아이가 무고한 아이라 할지라도, 특히나 피터 싱어 자신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고문해서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아마도 대답하면 내가 대신 고문받을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마도 불교와 공리주의가 어떤 기근 구제나 성평등,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 좀 공유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개량될 수 있는 어떤 쾌락이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성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공리주의자들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아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교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아 연구라든지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불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름대로 제 강의를 요약하자면 두 전통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좀 결론 부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그러면 불교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좀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이타적 행위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사실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감정 및 정서의 역할도 조금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역시도 우리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떤 동교화되는 측면들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감정이나 정서의 역할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실천이 덕성이나 품성, 인격의 수양 문제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행복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주의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극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격과 무관하게 어떤 행복의 총량을 냉철하게 할 수 있으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스냅샷 이론이라고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어떤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행위자의 인격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어떤 품성이나 인격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측면 역시 사실 우리 불교가 상당히 강점으로 두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하나의 강의를 좀 피터 싱어로부터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효율적 이타주의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실은 세우게 되었고 거의 막대한 금액을 벌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금액을 기금 구제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매출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불법 구제금융 대출 등의 리스크가 높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추종하고 있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가 엄청나게 사실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책에 보면 사실 싱어는 불교의 업설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사실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싱어 자체가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선업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면 착한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필연성 내지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속주의자한테 보기에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터 싱어가 최근에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불교의 업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것,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한테 책임감을 준다라고 하면서 조금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친불교적으로 조금 전환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또 불교가 공리주의한테 또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부를 우리가 좀 똑똑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피터 싱어의 책을 2권을 좀 번역했는데 좀 번역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기부금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92%에 가까운 기부금이 사실 국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오직 8%만이 사실은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ODA라고 해서 우리 정부 역시 사실 그 해외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ODA 역시 사실은 그 극빈층이 많이 살고 있는 최극빈국의 사실 투자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불교에서 무차별이나 평등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좀 그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실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사실 기부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기부엘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그 사회복지 단체나 기근구제 단체의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직접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공표해 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사실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조금 기부를 하게 된다면 보다 같은 이타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거는 사실은 그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라고 하는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허락해주신 대한불교진흥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통을 줄이는 실천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더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